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미 연준처럼 금통위원들의 미래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도 처음으로 공개했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높였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앞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한국은행이 또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까? 네, 사실상 시장에서도 오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도 만장일치 동결이 나왔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K 점도표가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K 점도표. 네. 점도표. 네. 연준은 보통 이제 연준 위원들이 미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 전망치를 공개를 하는데 네. 한국은행도 금통위원은 총재 빼고는 6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총재를 포함한 7분이 모두 3표를 가지고 총 21표가 행사가 되게 됩니다. 1인당 3표씩 행사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점이 그럼 저기 보이는 게 21개입니다. 21개입니다. 네. 거기서 앞으로 6개월 뒤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이 적당한가를 투표를 하는 거고요. 6개월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세했던 정답은 가장 우세했던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네, 금리 동결이 총 14표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가 4표, 그리고 네. 금리 인상이 1표가 나왔었습니다. 인상도 한 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늘 점도표 발표 직후에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일정 부분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의 채권 가격이 프라이싱을 크게 했었는데 지금 점도표 결과 금리 인상의 의견이 한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발생하면서 네, 오늘 이제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7분이 3표씩 행사한 21표 중에서 14표가 그대로 유지라 그러면 6개월 동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6개월 뒤에 한은의 기준금리도 2.5%가 될 가능성 클 것 같고요. 네. 6개월 뒤면 8월 정도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올해 하반기 초반까지는 기준금리 전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금 그 K 점도표, 우리 점도표가 처음 내놓아서 처음에 중요한 얘기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미 연준도 지금 점도표를 내고 있어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미국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벤치마킹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까? 연준의 점도표? 연준의 점도표는 큰 구성 측면에서는 국내랑 똑같은데 연준의 점도표는 앞으로 1년 뒤에 금리 인하, 인상 또는 동결에 대한 전망치들이 보팅이 되게 돼 있고요. 네. 한국은 이제 기존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다가 네. 이번에 그 시계를 6개월로 확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 연준은 한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하는 거죠? 거기?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 3개. 네. 3개가 자기가 다 똑같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각자 다르게 이제 어. 찍어도 상관이 없고요. 동일하게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점도표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다른 건 뭡니까? 네, 두 번째로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네. 직전에 발표됐던 작년 11월에 발표됐던 국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됐고요. 네. 물가 역시나 기존 2.1%에서 2.2%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거기다가 최근에 민간 소비도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걸 고려해서 네. 아무래도 성장률 전망치가 좀 크게 상향 조정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은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악재겠죠.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이제 인하를 할 확률들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할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에 대한 전망은 거의 소멸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문제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낮췄어요, 내년은. 네. 올해는 성장을 좋게 보지만 내년 성장에 대해서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한은의 의견들이 감지가 됐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점도표는 K 점도표에서 21표 중 14표가 유지 2.5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성장률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낮춰진다면 6개월 이후에 혹시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제가 이제 물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물가 올라간 거요? 네,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건 뭐 성장률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이제 인하를 이제 내년에 성장률이 낮아졌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다는 건 또 반대의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뭐 지금 물가 전망치 발표 이외에도 뭐 통화정책 방향문이라고 해서 물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을 공표를 했습니다. 예. 뭐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면 뭐 작년에 유가가 크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올해 YOY로 이제 올해 8월 달부터는 그게 플러스적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에. 아, 1년 전에 비해서 플러스로 갔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400원대 환율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네.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고려됐을 때 올해 하반기에 물가 전망치가 실제로 한국은행의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록 이번 그 K 점도표의 결과가 금리 인하 전망이 소수 의견 측면에서는 조금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들은 뭐 사실상 낮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금리 연 2.5%인데 연말까지 쭉 이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그렇게 예상을 혹시 맞습니다. 연구하십니까? 연내 동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내년의 방향성을 인상과 인하 이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 인상과 인하 의견이 아마 반반 정도를 일단 시장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세 번째 강조하실 부분이 있나요? 뭐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라고 보시면 되실 예.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 1월 달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멘트가 다소 매파적 의견들이 강했습니다. 뭐 성장도 괜찮고 물가도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시사가 됐었는데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채권 시장의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피력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은 총재도 국채 금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 뭐 여기에 대해서의 유동성 위축 가능성들을 크게 우려를 했었고요.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보니까 뭐 한은에서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과했고 뭐 국고채 금리는 앞으로 조금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금통위 직후에 뭐 결과론만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고 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지만 한국은행의 채권 시장 안정 의지가 오히려 크게 반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이창용 총재 발언 중에서도 그 외에도 주목한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환율과 부동산에 대한 의견들은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환율, 부동산. 뭐 고환율에 대해서도 뭐 일단 직전 1,480원대에 비해서는 지금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예. 환율 리스크가 이전 대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된다는 멘트들은 유지가 됐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집값 역시나 뭐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감소했지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더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멘트들이 등장을 했고요. 네. 뭐 이런 금융 안정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의지를 봤을 때는 앞으로 통화 정책의 뭐 특이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 운용을 뭐 계속적으로 운용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기초적으로 지금 이미 1,400원대에서 계속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보면 하루 이틀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1,420원대. 혹시 맞습니다. 단기적인 무슨 변수는 있었습니까? 뭐 단기적인 변수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일단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그동안 뭐 서학개미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외화 유출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화랑들을 고려할 때는 이전 대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뭐 두 번째로는 올해 4월 달부터 한국 채권 시장이 선진국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기
되게 돼 있습니다. 4월부터요? 네, 맞습니다. 뭐 4월부터 편입이 시작되지만 뭐 편입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들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편입되기 전후로 또 편입되고 나서 그러면 채권을 사겠다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게 환율에 계속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이창용 총재의 멘트도 그랬듯이 뭐 1,400원대에서 다시 이전 1,300원, 1,200원대로 복귀 자체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워낙 환율 자체가 자금 유출입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재료가 또 희석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1,400원대 중반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금통위는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2.5%로 다음 달에 있을 미연준의 FOMC 역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이제 5월에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바뀔 텐데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이번 3월 회의 그 이후 전망. 네, 사실상 직전 물가 지표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확인이 되면서 네. 지금 연준의 선물상에 반영된 금리나 확률도 일단 3월 달 금리는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들이 높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제 연준의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조금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 고용과 물가의 둔화 확인이 확인되어야지 사후적으로 연준이 인하할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예. 뭐 두 번째 문제는 파월 이후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후보의 성향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케빈 워시 그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연준이 나설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이외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죠. 뭐 QT라든지 이런 양적 완화, 양적 긴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나설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빈 워시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올 한 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 기존 뭐 4, 5회에서 현재 2, 3회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당초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됐을 때는 시장이 잠시 출렁이면서 매파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취임 전후로 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에 따라서 혹시 이게 무슨 변동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증시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럴 걱정은 좀 안 해도 되겠네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뭐냐면 케빈 워시 후보 자체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QT 정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맞습니다.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파는 양적 정책이고요. 긴축. 예. 연준의 과도한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과거에 연준의 QT가 진행됐을 때 시장에서 큰 충격이 없었던 이유는 예. 연준의 RRP 영래포 잔액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시장에 국채를 팔더라도 MMF와 같은 대체적인 자금들이 채권들을 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준이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현재 연준의 RRP 잔고가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 상황에서 연준의 QT가 이전 대비 공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실제로 연준의 국채 매도로 인한 채권 시장의 충격과 유동성 흡수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고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사무대출 관련돼서 최근에 노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전 대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늦추든지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시장 금리는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예. 고금리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사무대출 관련된 리스크 위험성들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유동성이 많은 거를 연준의 정책 변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QT 양적 긴축으로 연준이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빨아들이는 이게 된다면 혹시 우리 시장에 좀 뭔가 이게 발작 같은 걸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아마 은행의 지준을 쓸 수밖에 없는 미국의 유동성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 축소 메커니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대세 자체가 워낙 수급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얘기했으니까 일본 중앙은행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서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서 조금 난색을 표시했다. 그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환율에 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이게? 일단 다카이치 내각 자체는 확장 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큰 정책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정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출 측면에서 이자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확장 재정 기조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전 대비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 이거는 환율 측면에서는 엔화 약세 요인입니다. 예. 뭐 지금 최근에 국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특히나 원화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의 위안화보다는 일본화의 엔화와 동조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 자체의 방향성이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반전되게 된다면 원화 역시나 뭐 엔화와 동조화돼서 약세 압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들은 뭐 저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